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높이고 높이는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고 한 옥타브 위의 소리라는 건 원래 진동수의 2배 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도 있죠. 우리가 소리의 크기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이 소리의 크기는요. 이 진동수의 요소 중에 뭐가 결정할까요? 진폭입니다. 그래서 자,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진폭을 나타내는 단위가 데시벨이라는 단위예요. 진동수는 헤르츠로 표현하고 그 진폭은 데시벨로 이제 우리가 소음을 나타낼 때 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0데시벨이에요. 10데시벨, 20데시벨, 30데시벨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요, 데시벨 주제합니다. 그래서 주거지 공간 근처에서 소음을 할 때, 그 공사를 할 때는 소음이 얼마 이상을 넘으면 안 돼. 특히 밤에는 소리를 더 줄여야 돼. 그걸 넘으면 벌칙금 같은 거 냅니다. 됐죠? 자, 그러면 0데시벨에 비해서 10데시벨이 몇 배 센 소리일까요? 10배. 10배 큰 소리죠. 0데시벨에 비해서 20데시벨 몇 배 큰 소리일까요? 20배. 10의 제곱, 100배 큰 소리일까요? 0데시벨에 비해서 30데시벨 몇 배 큰 소리일까요? 1000배. 10의 3승, 1000배 큰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이라는 건 10의 세제곱을 얘기하는 거고요. 20은 10의 제곱, 10은 10의 1승, 그 다음에 0은요 10의 0승이라서 얼마? 1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인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에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구별하시죠? 그게 이제 맵시가 달라서라고 하는 이게 바로 파형이 결정합니다. 똑같이 도를 내더라도 어떤 애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죠. 중간에 떨림,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음색입니다. 알겠어? 그걸 우리가 파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목소리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면 빛은요? 빛은 2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빛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빛은? 파형. 빛은? 색과 온도. 밝기로 되어 있어. 하나의 빛은 밝기와 색깔로 구성됩니다. 자, 빛의 3원색. 그래서 배운 거잖아요. 네. 뭐 있어요? 빛의 3원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의 3원색이 빨, 초, 하죠. 됐냐? 자, 이 빛의 색깔은 뭐가 결정할까요? 이 중에서 얘네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파란색 빛이었다가 초록색 빛으로 바꾸면 뭔가가 바뀝니다. 파장. 자, 진동수입니다. 오 마이 갓. 그럼 진동수가 큰 빛이 뭡니까? 작년 면접에 나왔습니다. 파란색.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집니다. 우리 파동의 에너지가 이동한다고 그러죠? 그럼 파동 에너지 어떻게 구할까요? 파동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다. 그래서 진폭하고 진동수가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거든요. 그 중에서 진동수가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커져 라는 얘기는요. 파란색이 빨간색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큰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냐? 그래서 너네 히라쌤한테 배우죠.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 별이 더 뜨거운 거야? 파란색 별. 무슨 색 별이 더 차가운 거야? 빨간색 별. 이건 뭡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색깔이라는 건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고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다. 여기서 밝기. 빨간색 빛 중에서도요. 눈부신 빨간색 빛이 있고 흐린 빨간색 빛이 있어요. 그게 밝기죠. 뭐가 결정할까요? 뭐가 결정할까요? 진폭입니다. 이게
빛을 파란색 빛으로 바꿔도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요. 빨간색 빛이 흐린 빨간색 빛을 눈부신 빨간색 빛으로 바꿔도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되는 거, 우리는 모든 파동은 다 중학교에 있는 내용으로 물어보잖아요. 중학교 내용을 이용해서 물어본다는 거지 중학교 내용만으로 물어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됐어. 자, 파동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냐 이거죠. 됐어. 여러분들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소리라면 뭐다? 소리라면 높이다. 빛이라면 뭐다? 색깔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은 뭐냐면 진동수를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뀔래? 소리의 높이가 바뀌고 빛의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렇게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편현상이라고 해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도플러가 했어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앰뷸런스가 나한테 다가오면 앰뷸런스가 앵앵앵 거리면서 나한테 다가오면 도플러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다가올 때 소리가 높은 소리, 고음이 됐다가 멀어지면 저음으로 바뀌거든요. 됐죠? 진동수가 바뀌는 효과를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요.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해라는 얘기를 빛의 진동수의 변화를 통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냐? 이 얘기죠. 소리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라고요? 소리의 세기. 빛은요? 세기. 밝기가 세기죠. 그래서 진폭이 다 세기를 결정합니다. 왜냐? 진폭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간섭 효과라는 거예요. 간섭 효과라는 겁니다. 이걸 배워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각각의 진동수와 진폭이 뭘 결정하는지 중학교 때 배워왔으니까 내가 이걸 변화시킬 수 있어. 변화시키는 방법이 뭔데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등식은 안 돼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이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파동의 구조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학교 내용이래요. 이걸 중학교 내용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에는 5가지 요소가 있고 그 5가지 요소들 중에서 소리의 3요소, 빛의 2가지 요소를 뭐가 결정하는지 그래서 결정하는지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일단은 빛과 소리를 정확하게 분류기준에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걔네들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뭔지 어떤 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변화되는 원인이 뭔지 이렇게 가는 거야. 중고등학교 내용이. 알겠어?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좀 파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이해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는 횡파 구조를 통해서 파동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어. 근데요, 파동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져나가는 어떤 순간에 매질이 진동한 모습을 그리니까 이렇다고 치자. 이래. 근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 때 잠시 후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A라는 매질이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왔어. 그러면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이걸 물어봐요. 어떤 한순간에 매질들의 위상을 그려놓은 건데 잠시 후에 A의 매질이 지금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면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어.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모습이 그대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지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질이 이렇게 내려와야죠.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면 잠시 후에 이 모습이 앞으로 진전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매질은 올라갔어야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린 건 횡파예요.
됐어. 횡파입니다. 만약에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여기 있는 마루의 모습이 조금 있다가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요. 파동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건 뭐고 이동하지 않는 건 뭘까요? 이동하는 건 매직. 그렇죠. 매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하는 건 뭡니까? 진도. 에너지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파동이 옆으로 이동할 때요. 매질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진동만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집만 해. 옆으로 안 간다. 알겠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건 누구? 에너지만이다. 너무나도 자명해.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뭐가요? 에너지가 왔다는 거죠. 매질이 와. 그럼 땅이 여기 와서 붙어?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얘네가 하고 있어도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진동만 하죠. 이동하는 건 에너지만 이동합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횡파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는 뭐죠? 소리는 뭐죠? 중파예요. 지금 선생님이 예서하고 선생님하고 스프링을 잡고 있고 내가 횡파를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흔들어야 돼요? 위아래로 흔들면 횡파 모습을 만들겠죠. 종파 모습을 만들려면 앞뒤로 흔들어야 되겠죠. 앞뒤로 흔들었을 때 실제로 용수철 이렇게 되어 있는 등간격이었거든요. 얘를 앞뒤로 흔들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앞뒤로 흔들면 한순간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전달되는 게 종파야. 얘가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소리라. 됐어. 네, 공기 입자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거 한다고. 됐니? 요거 한다. 그 중에서 입자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이 지점을 뭐랄까? 배울 거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입자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을 밀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기를 뭐하다 그럽니까? 소하다 그럽니다. 됐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밀, 소. 됐어? 네, 얘는 마루골, 마루골. 됐어? 얘는 밀소, 밀소. 이게 종파야. 이게 원래 소리야. 근데 너네 중학교 가서 교과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거 배웠을 때 그 교과서 보시면요. 소리가 종파지만 소리를 다 횡파로 그려서 설명합니다. 어떤 새끼들도 그렇게 그렸을 때 왜 소리가 종파인데 횡파로 그려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하고 나서 거의 30년 한테 한 명한테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리면 그리는 대로 그런가 보다. 어떤 분석력도 없죠. 그죠? 그 나이는 그럴 때죠. 자, 소리는 실제로 종파입니다. 하지만 소리를 우리가 설명할 때 횡파로 그려서 설명합니다. 왜? 종파는요. 파동의 오요소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잘 분석할 수가 없어요. 진폭, 마루, 진동수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볼 수 있게끔 횡파로 바꿔서 그리는데 바꿔서 그릴 때 여기 있는 밀소가 어디에 나타나게 그릴까요? 미리.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다 고등학교 내신 문제들이에요. 제 진행하는 방향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저런 것들 다 고등학교 내신 물어보는 중이에요. 고등학교에 보면 똑같은 걸 또 배워봐요. 여기 있는 밀이 어디 있을까요? 말. 대부분의 아이들 99%가 마루요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서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마루에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밀이 여기로 여기가 쏘는 아무렇게나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기를 밀로 잡았을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원래 입자가요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종파가 형성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새끼 원래 여기에 없었어요. 이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밀려온 거죠. 맞죠? 플러스 X쪽 방향은 얘는 이동해 온 거예요. 얘는요? 얘는요? 저기. 네, 마이너스 X쪽 방향으로 이동해 온 겁니다. 맞아? 얘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고요? 플러스 X쪽. 얘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마이너스 X쪽 방향.
마이너스 y로 바뀌는 포인트가 밀이야. 알겠어?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바뀌는 포인트 여기가 밀이라고. 맞냐? 당연하죠. 소는요. 마이너스 y축에서 플러스 y축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소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소예요. 알겠어? 네.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을 그냥 그대로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만 수용시켜서 그린 거야. 이해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리면 이 아이의 진폭이라든가 진동수라든가 파장의 길이를 눈여겨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파를 이렇게 팽파로 바꿔서 소리를 설명하는 것 뿐이지 소리는 팽파가 아니야. 소리는 종파야. 됐어? 그럼 꼬면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스프링은 사실은 공기 입자거든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공기 입자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지네들끼리 진동하면서 너희 귓속으로 들어가. 그럼 저 진동을 감지한다? 이번에 시험번이잖아. 사다로 들어간 사람들. 그죠? 저걸 처음으로 감지하는 아이가 귀에 어디라고 했어요? 진동을 처음으로 감지? 고막. 고막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어야 저걸 감지할 수 있을까요? 고막이 어느 방향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막이 이 방향으로 있죠. 그래야 얘네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밀이 오면 입자들이 세게 미니까 얘가 밀려. 그랬다가 소가 되면 다시 튕겨나와. 밀려. 튕겨나와. 이거 하죠. 됐죠? 만약에 소리가 팽파였으면 고막이 이 위치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고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위아래로 떨어지죠. 얘가 올 때. 맞아? 이 얘기거든요. 소리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고막의 방향. 그런 거잖아. 이렇게 챙겨주셔야지. 그런 거잖아. 그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구나. 몰라서 의심이 안 드는 거죠. 배우면 알수록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그거 표현이 이상하네? 그런 것들 자소서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라고 하는 거, 파동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파동의 5요소 중에 이제 각각이 뭘 이제 결정한다? 보여드렸어요. 됐죠? 파동이 퍼져나갔다며.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할까? 네. 실제로 빛이 오는데요. 빛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빛의 속도가 바뀌니까 빛이 구절합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됐죠? 네. 아까 파동의 속력 구하는 식 보여드렸어요. 보이는? 생각해내. 보이는? T분의 시간분의 거리 T분의 람다. 이걸 다시 쓰면 F 람다. 이거죠.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결정된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지금 현재 소리의 속력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이 속력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도 파장도 아니야. 빛의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라고 하는 속력을 결정하는 건 걔가 어느 매질을 통과해 오느냐에 의해 결정돼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요, 그 파동이 전달해 오고 있는 매질의 상태와 성질 결정합니다. 매질 말고 다른 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요. 그러면 그 중에서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된다. 누구죠? 탄성파 중에 누구죠? 소리 뭐 이런 애들이죠. 그렇죠?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탄성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리입니다. 자, 소리는 첫 번째 어떤 상태를 통과할 때 제일 빠를까요? 매질이 어떤 상태일 때? 공기? 어떤 상태? 고체. 네? 고체.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왜냐면 실제로 소리는 진동이라는 걸 전달해주는데 스스로가 이동할 수 없으니까 입자의 진동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공기 입자 A를 진동시켜.
그러면 이 진동을 옆에 있는 B라는 입자한테 얘가 퉁 쳐서 전달. 됐어? 퉁 쳐서 전달. 이렇게 해서 소리가 전달 되는 겁니다. 그럼 빨리 뚜두뚜두 쳐야지 소리가 빨리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럼 입자가 가까이 있어야 될까 멀리 있어야 될까? 가까이 있어야 뚜두두두두 치고 가죠. 그럼 입자가 빽빽하게 있는 게 무슨 상태입니까?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요,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철로가 있어요. 철로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차가 오는 게 여기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차가 오면서 바퀴와 철로 사이에 마찰 때문에 진동이 들려요. 그럼 우리가 소리로 듣잖아요. 그죠? 그걸 들으려고 어떤 애는 서서 듣고요. 어떤 애는 철로에 귀를 대서 들어요. 누가 먼저 들을까요? 철로에 귀를 대고 듣는 아이가 훨씬 더 소리를 빨리 듣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건 고체 입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가 기체 입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리고요, 배운 거 기억나요? 낱말은 새가 들어.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지도 몰라? 낮에는 소리가 위로 뜬다는 얘기잖아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건 밤에 소리가 아래로 굴절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굴절이라는 뭐 때문에 이러다고? 속력이 달라서 꺾여지는 거잖아요. 낮에는 위로 꺾인대요. 밤에는 아래로 꺾인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꺾이는지 아세요? 느린 매질이 있는 쪽으로 꺾여요. 빛도 소리도 항상 느린 매질이 있는 방향으로 꺾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럼 상태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액체, 기체야. 그러면 공기 중에서도요. 성질이 다 다른 거죠. 낮에는 위에 있는 공기가 훨씬 더 소리 전달되는 속력이 느린 공기가 위에 있어. 밤에는요. 됐어. 소리 전달 속도가 느린 공기가 아래에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같은 공기라도 소리 전달 속도를 결정하는 건 또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어떤 성질이요? 온도입니다.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보면 생각해봐. 뜨거운 공기가 빨리 칠까? 차가운 공기가 빨리 칠까? 뜨거운 공기요. 운동 속도가 더 빠르니까. 맞아요. 공기들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고온에 기체가 소리를 전달하는 속도가 저온에 기체가 소리를 전달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늘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낮에는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을 때 우리 배웠죠. 땅바닥이 뜨거워요? 하늘 위가 뜨거워요? 땅바닥이 뜨거워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땅에서 나오니까. 맞죠? 그래서 낮에는요. 아래쪽 공기가 40도, 30도, 20도, 10도 이런 식이야. 밤이 되면 온도가 거꾸로 됩니다. 역전됩니다. 왜? 땅의 비율이 작아서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건 빨리 식어요. 됐어? 그래서 밤이 되면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똑바로 소리를 낸다고 치면 소리가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똑바로 가야죠. 근데 온도가 다르면 다른 매질로 인지합니다. 소리는. 그래서 전달되는 속도가 느린 쪽으로 경계면에서 꺾여요.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입니다.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서 같은 위치에서 원래 여기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죠. 소리가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조상 때는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러면 경계면에서는 이매질과 이매질은 이제 다른 매질이에요. 그러면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속력이 느린 차공기가 있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간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원래 위치에서 여기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표현이야. 전달되는 속력이 느린 방향으로 꺾입니다. 알겠어? 그랬을 때요. 같은 공기라도 온도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 그럼 우리가 음소 얘기할 때 공기에서의 소리의 전달 속도를 얘기하는데
보이는 331 더하기 0.6t 계산한 값이야. 이게 음속 계산하는 값이야. 331 더하기 0.6t 이건데요. 이 t가 기온입니다. 기온. 그 중에서 우리가 상온이 몇 도부터 몇 도까지니? 15도에서 20도. 그 중에서 15도부터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요? 340m/초.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속입니다. 됐어? 그럼 공기의 온도가 15도보다 높아지면 이 속도보다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상태와 성질입니다. 재작년에 자소서 썼던 헝아는요. 정말 소리가 온도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다른지, 그러면 공기의 온도 말고 소리의 속력을 결정하는 또 다른 인자가 있는 건 아닌지, 그거 실험해서 자소서 썼어요. 그걸 잡아서 자소서 썼습니다. 그런 거가 실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헝아가 잡았던 또 다른 조건은 습도였어요. 실제로 소리는요, 공기의 온도, 습도, 압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걸 증명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소리의 속력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됐니? 탄성파의 대표적인 건 매질이 필요한데 입자가 빽빽할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요. 됐죠? 소리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매질이 필요 없는 빛은 어떨까요? 얘 비탄성파잖아요. 비탄소리잖아요. 얘가 전달되는 속도는 어떨 때 빠를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얘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유일한 이 빛은요, 오히려 매질이라는 입자가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빽빽할수록 전달되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순이죠. 소리와 정반대입니다. 소리는 고체일 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일 때고, 그 다음 기체일 때고, 그리고 진공일 때 전달되지 않잖아요. 근데 빛은 거꾸로예요. 진공일 때 제일 빨라요.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그죠? 그럼 빛의 속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광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네. 진공에서 전달되는 빛의 속력만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이 공기 중으로 들어오면 이미 광속보다 엄청 느려져요. 이때부터 광속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광속은 진공 속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속력만을 광속이라고 해요. 근데 광속은 일정합니다. 태양에서 빛이 와. 그 빛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물을 보잖아요. 근데 빛은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 기억납니까? 그 중에서 빛의 삼원색? 빨간, 초, 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태양에서 빨간색 빛도 나오고, 됐어요? 초록색 빛도 나오고, 파란색 빛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진동수는요.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 그렇죠? 생각해보죠. 빨간색의 진동수를 1이라고 쳐보자. 그렇죠? 얘 10이라고 볼게요. 얘 100이라고 볼게요. 누가 먼저일까요? 전달되는 속력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F 나다. 이게 속력이야. 누가 더 먼저일까요? 얘 진동수 1, 얘 10, 얘 100. 누가 지구에 먼저일까요? 동시에 온다고 이 새끼들아. 아, 맞다. 광속은 불변한다고. 매질이 같나? 그래서 진공이라고. 빨간색 빛도 광속으로 와. 예를 들어 우리 광속일 때만을 다른 속력이랑 구분하려고 C라고 써요. 광속일 때 속력이 100이라고 치자. 근데 광속은 진동수에다 파장을 못하는 거잖아. 빨간색의 진동수는 1인데 파장이 100이야. 그래서 광속이 100이야.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F는 난다라는 것이 됐어.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빛이 전달되는데 색깔에 따라서 오는 속력이 다르면 빨간 빛이 먼저 오고 그다음 초록색 빛이 오고 파란색 빛이 오면 우주 자체가 사이키조명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주의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막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들어오는 색깔대로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사이키조명이 돈다는 얘기야. 인생 자체가 활란이지. 그렇죠? 엄청 좋겠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광속은 일정하니까. 알겠냐? 이런 다. 제가 얘기했죠. 광속은 뭐하다고? 일정하다고. 광속은 언제의 속력이야? 진공을 통과할 때의 속력. 그럼 공기를 통과해야 돼? 아니죠. 광속이 아니지. 그럼 빨주파에 전달되는 속도가 같아 달라? 달라. 누가 더 빨라? 어떻게 알아? 진동수가 실제로요. 빛이 한 번만 빵 하고 쏘주고 그게 공기 중으로 들어오면 됐어. 근데 얘네들이 색깔별로 들어올 거야. 공기는 광속이 아니니까 일정할 이유가 없잖아. 색깔에 따라 당도하는 시간이 달라. 그래서 그럼 사이키 조명처럼 색깔이 분리돼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왜? 진동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오지. 걔네들이 합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 되겠어? 네. 먼저 온 빨간색이 나중에 온 파란색이랑 합쳐져서 결국 빨주노 좀 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공간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광속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뭘로 증명할까? 속도 차이가 더 현격하게 많이 나기만 벌려보면 되죠. 백색광이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 이 백색광 이거 실험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그 실험의 의미가 저건지 몰랐던 거죠. 백색광이 이렇게 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빛은 순수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백색이니까 가장 순수한 건 빛이야라고 했는데 뭘 때렸죠. 빛은 순수하지 않아. 저 안에 무려 빨주노초, 파란고 7가지 색깔이 있어. 그죠? 엄청난 배신감이죠. 자, 그게 왜 나니까? 거기 써있었어요. 빛이 7가지 색깔로 나뉘는 이유가 써져 있었어요. 교과서에. 색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라고 써져 있었어요. 누가 제일 빨라요? 누가 제일 많이 빨라요? 가장 많이 꺾여서 제일 밑으로 내려오는 새끼가 제일 공기 중에서 빨랐던 새끼예요. 가장 느린 새끼가 공기 중에서 느렸으니까 공기 중에서 유리로 들어오면 소리가 급격히 느려져야죠. 왜? 기체에서 고치로 가니까. 맞아? 근데 원래 여기서 느렸으니까 유리 중으로 와도 느린 애는 별 차이가 없네. 그럼 조금밖에 안 꺾이네. 해. 그래서 여기 나타나네. 병신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냐? 꺾이는 정도가 왜 다른지 생각을 안 해봤어. 그 얘기야. 속력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안 꺾여. 속력 차이가 많으니까 많이 꺾여. 그 얘기죠. 그럼 제일 조금 꺾이는 애가 제일 느렸겠지 공기 중에서. 이거 누구야? 빨간색. 빨주, 노초, 파란, 그 이거지. 됐어.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할 때요. 얘네들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른 이유가 됐어.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야.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광속이 일정하다는 건 정말 광속일 때만 그래. 알겠어? 광속이 아닌 순간 기체나 액체나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빨주노초, 파란고 전달 속력 다 다른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속력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 자, 그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학교 때 포커스는 어디다 맞췄어? 속력이 누가 더 빨라 느려 이게 아니었죠. 빛은 백색광이었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었죠. 빛은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이라는 얘기죠. 원래 빛은 물질은 아니지만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와
이 백색강 안에 빨간 좀 파는 거 다 들었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나왔네. 그럼 이 새끼는 순물질이야? 백색광 안에 이렇게 많은 색깔이 숨어져 있었는데 이 빨간색 안에는 또 다른 색깔은 안 숨어져 있어? 있어요. 어떻게 빨간색은 없어요. 어떻게 확인해? 빛을 내가 분교화시켰어.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깔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여러 가지 색깔 안에 또 다른 색깔은 안 숨어 있어? 를 의심해 봐야죠. 그게 과학자죠. 어떻게 확인할까? 또 한 번. 맞아. 그래서 과학적 느낌이 있다고요, 예선은. 네. 자, 보시면요. 의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돼요. 그게 이과적 사고야. 끊임없이 의심. 많은 걸 알려고 하지만 의심해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내가 뭘 의심해야 되느냐, 뭘 궁금해야 되느냐. 알겠어? 그걸 생각해. 그걸 생각하는 게 이과적 사고. 여기에 빨간색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은 정말 순수해? 그거 보려면 다른 애들은 종이를 이렇게 가리고요. 이 색깔만 또 다른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돼. 만약에 이 안에 또 다른 색깔이 있었으면 유리 안에서 얘네들이 전달되는 속도가 또 다를 거야. 그럼 또 분산돼야지. 맞아. 그럼 분산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돼. 얘는 그냥 하나의 색깔로 나와. 그럼 빨간색 안에 또 다른 색깔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 하나의 색깔로만 되어 있는 빛이야. 그래서 멋진 말. 하나 단자 색깔 색자 빛광 단색광으로 되어 있어.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빛은 7가지 단색광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배운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 중에서요. 그럼 빛 속에는 빨주노 좀 파란 거 7개가 있는데 굳이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의 삼원색이 뭐죠? 빨, 초, 파. 이죠. 왜? 그걸로 모든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빛의 삼원색이 빨초파랍니다. 빨, 초, 파. 기억나냐? 나는 작년에 어떤 선배들한테 이걸 면접에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내가 안 해봐가지고 그 새끼들이 떨어졌죠. 저걸 모를 줄 몰랐어요. 작년 면접 1차 면접에서 빨초파 중에 어느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빛의 삼원색을 합성해봐 이거 했었거든요. 그 말을 못하는 줄 몰랐어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빨간과 초록을 합하면 노란색. 노란색. 빨간과 파란을 섞으면 네, 자홍색. 네, 학교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홍색 또는 시홍색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어느 출판사 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초록과 파란을 섞으면 청록색. 됐어? 다 섞으면 흰색. 네, 백색. 이거죠. 되겠냐? 근데 무슨 청초년 색깔을 다 만들어? 저렇게밖에 못 만든 거 아니야? 빛을 합성하면 저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청초년 색깔을 다 만들어? 실제로 여러분 핸드폰은 빛을 합성해서 청초년 색깔을 만들고 있어요. 핸드폰 화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저거밖에 없잖아요. 선우야. 그렇죠. 빛의 세기에 따라 알아요. 지금 저기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1대1의 세기로 섞는다면 노란색이 된다는 거죠. 1대2의 세기로 섞거나 2대1의 세기로 섞으면 색깔이 달라지죠. 그걸 조절하고 있는 게 핸드폰, 노트북,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TV 이런 것들이 세기를 조절해서 색깔의 청초년 색깔을 만들고 있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빛을 감지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몸에서? 눈입니다. 사실은 과학은요. 거기에 있는 소단을 하나진도 나가고 하나진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미가 없죠. 실제로 이러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우리가 눈이라고 합니다. 그 눈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빛을 감지하는 겁니까? 바로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는 부분이죠.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뭐라 해요? 시각세포. 시각세포 어디 있어요? 시각세포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시각세포 어디 있어요?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눈을 바꿔볼까? 시각세포 어디 있어요? 눈과 중간의 사이. 어디 있어요? 망막에 있어요. 아 맞다. 청각세포 어디 있어요? 달팽이관에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감지해요. 눈에 수정체 있고요. 눈 밖에 막이 3개가 이렇게 있죠. 역할이 달라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의 이름이 공막, 눈을 보호한다. 두 번째 있는 막이 맥락막, 빛이 나가지 않게 보호한다. 어둠 상자 역할을 한다.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 망막이다. 시각세포가 있다. 맞아요. 그 망막 중에서 시각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뭐라 그러니? 왼쪽. 황반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얘기하면 알고 있었던 것 같죠? 몰라요? 내가 얘기하니까 들어봤기 때문에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서 이 대답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망막에 시각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해요. 시각세포가 없는 부위도 있어요. 망막에. 거기를 어디라고 합니까? 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건 아니다. 맹점에는 상이 맺힐 수 없다. 자, 이 황반에 시각세포가 있는데 시각세포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세포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원뿔세포라는 게 있다. 쇠세포가 있다. 시각세포인데 역할이 다른 시각세포가 있는 거예요. 막대세포라는 게 있고 원뿔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걔네들이 역치 이상의 작용을 하다야 흥분한다. 그래서 역할을 한다. 역치에 해당되는 빛의 세기가 달라. 빛이 약할 때 흥분하는 건 누구냐면 막대세포야. 막대세포는 빛이 약할 때 흥분하는 거고요. 원뿔세포는 빛이 강할 때 흥분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관에 들어가서 깜깜한 영화가 맨 처음에 나오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가만히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흥분하기 시작하는 게 막대세포예요. 원뿔세포는 흥분을 못합니다. 자극이 안 와서. 얘는요, 약한 빛에도 흥분해서 주변에 반응을 하는데 얘가 감지할 수 있는 건 형태만 감지합니다. 멋진 말로 명암을 감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려고 방에 불 끄고 나면 앞에 있는 책상, 옷장이라고 하는 형태는 보이지만 색깔은 안 보여요. 그죠? 얘는 색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강한 빛에서 흥분하는 원뿔세포는요, 영암도 감지하지만 색도 감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색을 보는 거예요. 색깔을 보는 건 원뿔세포 때문이고요. 원뿔세포에는 3가지가 있어요. 우리 눈에 실제로 원뿔세포에도 종류가 있는데 얘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RGB라고 하는 적원뿔세포, 목원뿔세포, 청원뿔세포,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감지하는 원뿔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어느 세포가 흥분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그 색깔로 봐주는 거야. 그 색깔로 보는 거야. 얘네들이 흥분을 잘 못하는 게 생명인 거야.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은요, 적 원뿔세포는 어떨 때 흥분해요?
빨간색이 들어올 때 아니면 자기가 흥분할 수 있는 진동수에 해당되는 빛이 들어올 때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흥분하는 파장의 빛이 들어올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파장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설명해. 이렇게 얘네들이 맡고 있는 흥분하는 파장의 영역이 달라.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짧아요. 짧으면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약간 빨간색이죠. 됐어. 네. 이거예요.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빛의 진동수가 만약에 이 부분의 진동수가 오면 얘만 흥분해. 얘네들 흥분하지 않아.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진동수가 오면 빨간색만 흥분해.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근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진동수가 오면 파란과 초록이 동시에 흥분해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 부분에 빛이 들어오면 파란색과 초록색이 동시에 흥분하는데 흥분되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총천연 색깔이 보이는 거야. 알겠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원뿔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색깔 감지합니다. 색깔 감지합니다. 됐냐? 소리를 감지하는 게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앞에. 앞에.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있는데 달팽이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깥쪽에 보호를 담당하는 달팽이관이에요. 여기가 주문이에요. 여기가 저음입니다. 실제로요, 얘네들을 동시에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여기는 한 100Hz? 그래서 뭐 500Hz? 여기는 한 1000Hz? 또는 1000Hz? 뭐 이쯤을 감지한다고 치자. 감지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소리가 들어올 때 1000Hz가 무슨 뜻이야? 진동수 무슨 뜻이라고 했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그럼 1000Hz가 뭐야? 1초에 1000번 떨어져야 그걸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앞부분은요, 1초에 1000번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다고. 근데 안쪽에 있는 애는 1초에 1000번을 못 떨어요. 탄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막의 재질이 달라요. 이 고막이 아니고 달팽이 간에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탄성이 달라요. 알겠냐? 튕기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바깥쪽은 잘 튕겨요. 그래서 2만 Hz까지 감지합니다. 안쪽은 20Hz 감지합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야. 근데 보면 누가 금방 지칠까? 2만 Hz. 1초에 2만 번 떨었던 애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탄성이 떨어져요. 고탄력 스타킹을 오랫동안 치르면 그게 늘어나잖아요. 그것처럼 탄성이 약해져요. 그럼 고음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청각이 떨어진다는 게 그 탄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 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얘기를 끌고 가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똑같은 소리라도 이런 식으로 왜 나이에 따라 듣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왜 그런 건지, 어느 진동수를 못 듣는 건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는 자소서를 쓰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고막까지 끌고 들어가는, 고막이 아니고 달팽이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야. 이게 소리야.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요, 사실은 지금 하이탑의 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지금 중학교 내용을 생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드리고 있어요.
중학교 거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뭐냐 이 얘기죠.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상태와 성질과 파동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소리가 결정되는지를 보여드린 건데 그 중에 탄성파의 대표적인 소리는 입자가 빽빽한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빠르고 매질이 없는 진동에서는 통과할 수 없으며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속력이 더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음속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 빛이라고 하는 아이가 전달될 때 얘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빨라. 이때만 광속이 불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물결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얘도 배웠어요. 파도가 치는 거. 파도를 전달해주는 매질은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결이 고체에서 빨리 전달돼, 액체에서 빨리 전달돼 이런 병신이에요. 물만 통과해요. 근데 어떤 물을 통과해도 더 빨리. 이런 거죠. 실제로요. 파도가 전달될 때 속력을 결정하는 건 수심입니다. 수심. 이렇게 물이 있는데 땅속에 지형을 보면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깊은 물, 여기는 얕은 물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넘실넘실 쳐요. 파도가 이렇게 칠 때요. 여러분들 파도를 만드는 거 대부분 바람, 그렇죠? 또는 땅 속에서의 지진,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물을 출렁이게 하는 파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파도가 치면 겉에 물만 넘실넘실 거릴까 아니면 속까지 같이 넘실거릴까? 속까지 같이 파도가 줘요. 왜냐하면 물 입자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응집력과 마찰력 때문에 끌고 간다. 됐어.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 그 밑에 있는 물방울을 같이 끌고 가요. 이렇게 줘요. 그 밑에 있는 물방울도 같이 끌려갑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얕은 곳은 금방 땅이랑 뭐하니? 부딪히죠. 마찰이 더 커지죠. 그럼 잘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수심이 얕은 쪽은 속력이 느려집니다. 수심이 깊은 쪽은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이냐면 1초 동안 얘는 속력이 빠르니까 성큼성큼 간다는 얘기죠. 얘는 속력이 느리니까 아장아장 간다는 얘기예요. 맞냐?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파도가 막 이렇게 치고 파동이 칠 때 같은 위상끼리 선으로 연결해요. 같은 위상끼리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는 그려놓은 걸 파도의 얼굴보다 파면. 그래서 파동을 우리가 그릴 때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파면이야. 파면을 그린 거야. 되겠어?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같은 위상끼리를 연결한 선을 파면이라고 해요. 파면입니다. 마루끼리 연결한다고 치면 마루, 그 다음 마루, 그 다음 마루 이렇게 선을 긋는 거야. 그랬을 때 한 파면 사이에 이 간격이 있는 줄 아세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니까 파장입니다. 파면 사이의 간격이 파장입니다. 파장. 이게 파장이죠. 속력 구하는 식. V는 T분의 란다. 또 F. 됐어. 속력을 구할 때 F 남다를 구하는데요. 우리는 F 남다를 구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파동의 속력을 F 남다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파도가 쳐가지고 넘실넘실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발생한 파도는 오는 거야. 전달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속력을 빠르게 하는 매주도 만나고 속력을 느리게 하는 매주도 만나. 그래서 속력이 바뀌어. 바뀌대요. 실제로 속력이 느려졌다고 치자. 속력이 100이었다 10대 때. 속력이 바뀌었다는 건 이
남만 바뀌냐 남만 바뀌냐 둘 다 바뀌냐? 속력이 바뀐다는 건 속력을 결정하는 인자가 변했다는 거. 그렇죠? 네. F 남자 중에 변하는 건 뭘까? 둘 다일까? 그중 하나만일까? 우리는 값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값이 변하는 인자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물리 공부하는 거예요. 속력이 바뀐다고 할 때 변하는 건 얘만 바뀌어요. 언제나 모든 파동에서. 진동수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고유한 성질이에요.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의 파동이 발생할 때 이미 진동수를 결정된다고 쳐. 10. 그러면 파장은 10이었다가 파장의 길이가 뭐 하는 거야? 이것만 바뀌는 거야. 이것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 빠른지 느린지만 알려면 뭐만 보면 돼? 파장 길이의 변화만 보면 돼. 진동수를 볼 필요 없어. 어차피 일정한 값이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파장이 뭐하니? 길죠. 여기는 파장이 뭐하니? 짧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빠른 매질이야. 여기는 뭐야? 느린 매질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는 수심이 뭐하다는 거야? 깊다는 거지. 저기는 수심이 뭐하다는 거야? 얕다는 거죠. 알겠어? 이런 것들을 미루고 짐작하시는 겁니다. 네. 속력이 바뀐다고 할 때 바뀌는 건 파장만 바뀝니다. 진동수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 진동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다가 죽는다고 쳐봐. 태어나 1살일 때부터 100살까지 여러분들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던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성형을 하던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DNA 지문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지문이 흐릿해지더라도 그게 나중에 3살이 돋아서 다시 지문이 생겨도 원래 모습을 가져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 확인할 때 지문 검사하잖아요. 홍채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DNA 검사하잖아요. 이거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그것처럼 파동도요. 가다가 반사, 불절, 별질환을 다 해도요.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고유한 성질입니다. 알겠어? 속력에 따라 바뀌는 건 파장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물은요. 수심이 깊은 쪽에서 빨리 전달돼서 파장의 간격이 넓다. 파면의 간격이 넓다. 그래서 깊은 물에서의 전달되는 속력이 얕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력보다 훨씬 빠르다.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줄이에요, 줄. 내가 줄을 흔들어. 줄을 흔드는데 두꺼운 줄이 있고 얇은 줄이 있잖아요. 어느 쪽이 진동이 빠를까요? 줄도요. 내가 출렁이면 이 진동이 전달됩니다. 그죠? 파동이 생겨요. 전달돼 준다. 그러면 어떤 줄에서의 파동이 빨리 전달될까? 뭘까요? 네, 가벼울수록. 됐어요. 줄에서의 파동에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게 루트 뮤분의 t입니다. 루트 뮤분의 t인데요. 이렇게 줄이 있어요. 줄이 있는데 똑같은 줄이 있는데 어떤 줄일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빠른 줄 아세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줄. 그래서 네, 줄을 당기는 힘, 장력이 클수록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빨라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실에서의 진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벼울수록 빨리 전달된다고 하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 같은 줄이라도요. 짧으면 가볍죠. 길면 무겁죠. 그럼 그 가볍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는 거죠. 모든 줄은요. 그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줄을 다 1m로 잘라서 질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m당 차지하는 질량 값을 우리가 뮤라고 쓰고 그
그 아이를 선밀도라고 읽어요. 선밀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에 선밀도분의 장력이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이건 너무 농사력이고요. 이 정도는 중학교 책이 다 있는 거고요. 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밖에 없다. 됐어. 네, 고음이라고 빨리 전달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겠어? 초록색 빛이라고 빨리 전달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동은 어떤 매질을 통과해 오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파동 중에서 소리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고등학교 때 와서 여러분이 더 집중해서 배우는 파동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 빛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 전자기파를 그래서 주로 발생시키는 게 뭐냐면 하늘에 보이는 별입니다. 태양이라는 천체들인데요. 이렇게 태양과 같은 천체들은요. 가장 뜨거운 부위가 속일까 껍질일까? 속이겠죠. 가장 속이 뜨겁고 밖으로 나올수록 식은 거야. 그러면 태양의 표면이 제일 차갑다는 얘기겠지. 제일 차가워서 몇 도일까? 6,000도죠. 그럼 태양의 중심은? 응? 1000만 켈빈? 1000만도? 그 정도 돼. 태양의 표면은 6,000도 차갑네, 그치? 우리 지구에서 가장 뜨겁다고 인지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마그마 이렇습니다, 그죠? 마그마가 순식간 지나가면 돌도 녹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돌 녹은 물이 마그마야. 돌이 녹아 있는 물이 마그마죠. 몇 도쯤 돼요? 차가운 마그마는 900도. 차가워서 900도. 뜨거운 마그마는 1500도 정도 돼요. 쟤는 6000도.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입니다. 지구의 가장 중심이 제일 뜨겁겠죠. 몇 도? 6000도입니다. 지구의 중심 온도가 6000도입니다. 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몇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3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 고체가 뜨거우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가 돼요. 기체가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플라즈마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물질 고체가 뜨거워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뜨거워서 기체가 될 때까지는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체가 더 뜨거워지면 거기서부터 핵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원자 핵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열받아서 뭐합니까? 튕겨나오죠. 튕겨나오면 전자를 이룬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요. 바깥쪽으로 자유전자가 튕겨나오죠. 그래서 둘 다 전기를 띤 입자로 바뀌어요. 맞죠? 네, 그 전기를 띤 입자들을 플라즈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태양은 플라즈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태양이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수소는 폭발성이 엄청 강한 거 아세요? 그래서 수소폭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새끼가 연락 뜨겁기도 하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빵 하고 폭발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전기를 띤 입자들이요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는 건 됐어. 걔네들이 퍼져나가면서 주변에 뭘 만든다는 얘기야? 전기장. 맞냐? 전기장을 만들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기죠. 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생깁니까?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
이때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할까요? 플라즈마의 입자가 수소가 터지면서 밀려나갔을 때 항상 밀려나가는 세기와 양이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전기장의 세기가 변하죠. 그럼 그것 때문에 유발되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게 전자기 유도잖아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은 세기와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그 전기장이 자기장이 그럼 그 자기장이 전기장이 이걸 계속하면서 전달합니다. 전기장이 자기장을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발하면서 가기 때문에 매질이라는 도움이 필요하냐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구까지 전달돼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예요. 되겠어요? 이게 전자기파예요. 이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건 우주라는 공간이잖아요. 3차원으로 그리셔야 되잖아요. Y축, X축, Z축. 전기장이요. 이런 방향으로 생겨서 전달된다고 치자. 그래서 이 전기장을 우리는 이렇게 그렇다고 치자. 전기장이에요. 그럼 자기장은 이것과 90도 되는 방향으로 생기죠. 되겠어? 이렇게. 이게 자기장이죠. 이렇게 전달돼요. 그때 전기장과 자기장은 됐어. 얘네들이 발생해서 퍼져나가는 방향도 다르고 세기도 다른데 뭐가 같냐면 이때 위상은 같아요. 전기장이 에너지가 클 때, 진폭이 클 때 자기장과 큰 진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겨요. 서로 같은 위상으로 유발됩니다.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을 보면 얘네들이 퍼져나가는 파동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전기장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펼쳐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전자기파를 본 거야. 만약에 전기장이 여기인데 자기장이 반대 방향에 있다. 그럼 이거 반대로 가봐야죠. 왼쪽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네 손가락 그리고 자기장이 있는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에 있는 방향이 진행 방향인데 지금 전기장이 여기 있었고 자기장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아야죠. 됐어? 그럼 얘는 진행 방향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 나중에 대학 가면 배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 형태로 전달되는 모든 에너지를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이때 보시면 진폭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이거 부위마다 진폭의 크기가 다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에너지가 다양한 애들이 동시에 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에너지가 다양한 애들이 동시에 오는데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러한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인위적으로 분류한 거야. 인간이 했겠지.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애들 이 정도는 커라고 해서 인간이 짜는 기준.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인간들은 방사선이야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파의 형태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 정도의 크기 범위에 있는 아이들을 인간들은 빛이야라고 얘기해요. 전자기파의 형태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사이즈를 전파야라고 불러요. 전파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인 것뿐이죠. 그래서 방사선 빛 전파가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얘네들이 다 비탄성파야. 팽파이고요. 되겠어? 그 중에서요. 방사선이라고 불려지는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큰 애가 누구냐면
핵이 폭발할 때 나오는 감마선입니다. 얘가 에너지가 가장 커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방사선 중에서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게 뭐냐면 X선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할 때 쓰는 엑스레이 촬영할 때 쓰는 그 파동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해요. 살인도구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다루는 걸 아는 사람들만 쓰죠. 그래서 주로 병원에서는 의학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감마선은 항암 치료할 때 써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할 때라고 하는 그 방사선 치료, 감마선 치료보다 안 걸려 있는 세포들을 감마선으로 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선은 뼈 사진 찍을 텐데 X선은 뼈 사진 찍는 거 말고 한 군데서 더 쓰는 게 나아요. 어디서 쓸까요? 공항에서요. 수화물 검사를 공항에서 이들이 여행 가방 열지 않잖아요.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쭉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수화물 검사할 때 써요. 그 다음에 빛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빛은 세 가지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죠. 빛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뭘까요? 그게 자외선입니다. 그 다음이 가시광선, 그 다음이 자외선입니다. 이 세 개를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외선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배우셨어요. 뭡니까?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물컵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실은 자외선의 양을 조절했기 때문에 살균만 하는 거예요. 살인도 가능해요. 양이 세지면. 그래서 지구는 이제 살인할 수 있는 자외선이 들어오죠. 왜? 그동안 자외선을 차단했던 막이 구멍이 뚫렸잖아요. 뭐죠? 그렇지. 그게 구멍이 뚫려서 자외선이 그냥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가시광선은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거. 해가 떠서 눈부셔. 그래서 내가 너네를 보여. 그래서 네, 해가 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중에서 가시광선이 물체를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는 얘만 합니다. 자외선이 온다고 해서 물체를 볼 수 없습니다. 적외선은 열자동입니다. 해가 쨍쨍하게 비칠 때는 덥고요. 해가 지고 나면 춥잖아요. 바로 적외선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 나오는 거 아세요? 36.5도에 해당되는 열의 적외선이 나오죠. 그래서 열의 적외선입니다. 그 중에서요. 얘네들 이런 목적으로 쓰는데 그 중에서 적외선은요. 열작용도 하지만 어떤 데서 쓰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적외선이 나가죠. 적외선을 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에서 나가는 게 적외선입니다. 아빠 자동차가 후진할 때 소리 나죠. 거기서 적외선이 나가고 있어 거리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요. 전파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전자레인지에서 나옵니다. 그 전자레인지에서 뭡니까? 마이크로. 그래서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로 쓰는 거, TV 주파수로 쓰는 거, 라디오 주파수로 쓰는 거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 네, 이것들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도 쓰고요. 주로 통신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고요. 얘네들이 모두 다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겠죠. 파동 에너지는요. E는 A제곱 F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이건 내진에 따라 상수값이 바뀌는 거죠. 비례한다라고 쓰고요. 에너지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정리해준 거죠. Hf. 그래서 우리는 파동 에너지 구조를 이렇게 설명할 건데 H는 플랑크 상수라서 의미 없어요. 1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속은 일정하기 때문에 E는 HF이면서 F가 남다분의 C니까 남다분의 HC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일정하니까 둘 다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파장이 짧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파장이 짧다는 얘기다. 그러니 위로 갈수록 진동수는 커지고 있어요. 파장은 짧아지고 있어요. 같은 말. 밑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작아지고 있어요. 파장은 길어지고 있어요. 같은 말. 가장 파장이 긴 거 찾아,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에너지와 진동수는 같은 말이고요. 에너지와 파장은 반대말입니다.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그래서 파장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하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오늘 독서실 할 사람 오늘 자리 별로 없어. 꼭 해야 되는 사람만 해. 아니면 좀 이따 가위바위보 할 수도 있어. 10자리밖에 안 남는데 뭐. 할 사람만 손 들어. 뭐야 갑자기. 뭐지? 그 자식들은 갑자기 다 없어? 이름. 어? 배서윤. 일찍 가는 사람 시간도 같이 얘기하고. 백세인. 끝. 둘. 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전자기파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그릴 때 만약에 어떤 한 지점에서의 전자기파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자. 이쪽에 에너지가 큰 쪽이죠. 파장이 작으니까. 그렇죠? 이쪽에 에너지가 작은 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자기파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여기에 와서요. 3교시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셔야 돼서 좀 민감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도 몇 시야? 2분 남았어.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전자기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전자기파가 어디에 있냐면 전자기파 밖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자기파가 어디냐면 여기가 있겠죠. 자, 186부터 자, 실제로 문제는 195부터 197까지 이것만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앞부분은 아직 설명을 다 못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풀죠. 진도는 나가봤자 의미가 없겠네요. 자, 어딥니까? 195부터 빨리 풀어.
그리고 집에 지금 셔틀 타야 되는 사람들은 책가방을 싸요. 셔틀 타야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누구야? 그 사람들만 책가방을 빨리 싸. 지금 45분이야. 아니 50.